아, 테슬라 때문에 요새 큰일 났네요. 뭐 실적도 안 좋다고 그러고 주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테슬라 박사님 모셨습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일단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토요타가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다시 일본 증시에서 떠올랐다. 근데 그 핵심은 하이브리드 차다. 토요타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기 자동차는 미래에도 30% 못 넘을 거고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가 계속 70% 정도는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테슬라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웃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한국에도 사실은 한국의 각종 언론들이라든지 방송사에서 전기자동차에 캐즘이 왔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시장의 어떤 세계 시장의 자동차 시장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눈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토요타는 물론 이번에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순수 내연기관을 살 분들이 예를 들면은 전기차로 가는 건 아직까지 좀 불안한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분들이 하이브리드를 산 거거든요.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산 거죠. 그러면 이러한 하이브리드 시장이 커졌다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 커졌어요. 2023년에 보면은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약 43%가 성장을 해서 전체 한 7.6% 신차 시장에서 7.6%를 전기차가 차지했고 중국 같은 경우는 24%가 전체 판매 차량의 24%가 전기차입니다. 근데 이 대수가 얼마냐면 여러분 800만 대예요. 중국 자동차 시장이 세계 넘버 원입니다. 3천만 대가 작년에 팔렸어요. 그중에 800만 대가 중국은 전기차였던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체 판매량 가운데에서 14.6%가 전기차였는데 이것이 150만 대고요. 미국이 7.6%라고 얘기를 하지만 7.8% 정도 얘기되지만 120만 대예요.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쳐보면은 1000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작년에 팔린 겁니다. 1000만 대가 팔렸는데 이제 가장 이걸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 테슬라의 입장에서 보느냐, BYD의 입장에서 보냐면 이건 커지는 시장이에요. 테슬라도 올해 매출이 판매량만 해도 볼 때도 한 34% 정도 커졌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테슬라가 약속했던 중장기적으로 매년 50%까지 성장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다른 차이가 있어서 어제 실적 발표에 사람들이 실망이 있었지만 34% 성장하면 우리가 성장률이 좋은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네네. BYD는 더 심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연기관차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기차 모델을 좀 내놨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포드하고 GM이 전기차 모델을 내놨죠. 그리고 스텔란티스도 좀 내놨는데 여기 세 회사가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리고 토요타도 내놨어요. 전기차 있습니다. BYD에서 사실은 플랫폼 빌려와서 만들었던 BZ라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토요타가 작년에 한 해 동안 2023년 동안 판 총 그대가 94,000대밖에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못 판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들을 전통 내연기관차의 넘버원. 근데 폭스바겐만 해도 40만 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웬만큼 팔았고 지금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도 아우디도 그렇고 독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만큼 못 팔고 있지만 그리고 또 중국에서의 어떠한 사실은 1위 기업들이 독일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BYD에게 뺏기고 중국 기업들에게 뺏기면서 뭔가 1위 기업이었던 세계 시장을 주도했던 독일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독일 기업은 이 벤츠라든지 아우디는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을 안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미국의 크라이슬러 같은 부분에서는 주춤하고 있지만 이탈리아에서 피아트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에서의 시트로엥이라든지 이런 모델에는 1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을 볼 때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보십시오. 현대차, 기아차 작년 2023년 EV 시장으로 볼 때는 두 회사를 합칠 경우에는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았어요. 아, 그래요? 네, 2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차량에서. 근데 이제 전체 이 현대 기아차의 자체 판매 볼륨에 비해서는 뭐 20%가 안 되니까 작은 볼륨이지만 근데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만큼 되지 않았다. 그리고 포드나 GM은 정말 뭐 거칠게 얘기해서 죽 썼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예상치대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 않아라고 했을 때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자신들의 모델이 적합했는가. 그러니까 즉 미국은 사람들이 큰 차를 좋아한다고 해서 대형차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업 트럭을 전기차로 만들었죠. 자, 이런 차들을 만드는데 이거 차들 안 팔려요. 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대형차 살 거 뭐 한 2년 좀 더 타다가 바꾸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형차도 같은 게 안 팔리는데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 거기서 전기차가 더 안 팔렸던 거예요. 왜요? 똑같은 F150 정말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픽업이죠. 픽업차 같은 경우는 베스트셀러인데 1인데 시장에 가면은 전 시장에 가면은 모델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가솔린으로 가는 내연기관차. 그리고 비슷하게 조금 생긴 전기차. 근데 가격은 전기차가 더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뭐 색다른 모델이고 예를 들면은 생각해보세요. 미국에서 소나타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차들이 만약에 현대차가 전기차로 나갔으면 안 팔렸을 거예요. 그러나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새로운 모델을 가지고 가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하면서 팔려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게 되면 예상치만큼 성장을 하지 않았지만 꽤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결정짓고 있는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거의 티핑 포인트까지 이제 블룸버그는 이것을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뭐에 대한 티핑 포인트?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으로 가는 이런 전환의 티핑 포인트가 뭡니까? 산 꼭대기잖아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고 그다음부터는 이 돌이 굴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칠게 굴러 내려가는 거죠. 근데 겨우겨우 어렵게 지금 거의 산 정상까지 와 있고 이제 돌이 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라는 나라만 보면은 전 세계 5위 국가예요. 근데 2035년부터 내연기관 금지잖아요. 그러면 토요타는 캘리포니아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차를 팔았었어요. 코롤라라고 하는 차를 팔았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프리어스라는 하이브리드 엄청 팔고 있는데 토요타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그 캘리포니아 법이 통과될 때 하이브리드를 껴주길 바랬던 거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니까 우리 거기에서 금지시키지 말아달라는데 캘리포니아가 가차없이 하이브리드도 금지예요.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금지입니다. 그러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시장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전기차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포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회장이 나와가지고 30%밖에 성장하지 않을 거야. 그럼 자신들이 그럼 어디 가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로 나오냐면 앙골라로 가든지 그러면 뭐 이러면서 예를 들자면 내연기관이 관계없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시장이라든지 또는 내연기관이 이번에 많이 팔린 데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 내연기관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토요타가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면 토요타 회장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캘리포니아라든지 중국 거대한 가장 제1의 시장인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서 장사 안 하겠다 그러면 토요타의 말이 맞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에선 전기차 시장이 견조하다. 그러니까 토요타 회장의 얘기는 틀린 얘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 시원하게 주셨네요. 저기 좀 따끈따끈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테슬라 실적 발표 어젯밤에 있었는데 그 내용 조금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 반이라서 아침 7시였죠. 그래서 한국 시간에 발표를 실적을 했는데 가장 이제 우선은 재앙적인 뉴스는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궁금했던 것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랬더니 뭐 8%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3, 4분기보다는 뭐 7.2%였으니까 아주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작년 대비 비했을 때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라 재작년 2022년 대비해서는 무려 49%나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큰 폭으로 떨어진 거죠.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거니까요. 원래 12% 정도 13%까지 갔었다가 8%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 시장에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가 뭐 어제 밤에 새벽에 이 실적 발표가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장을 마감해도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려 195달러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시 좀 210달러까지 좀 회복하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첫 질문은 이 마진율이 바닥이냐? 그러니까 2024년을 기대하면서 워낙 주식시장은 주가라는 건 뭡니까? 미래를 보는 거지 과거는 히스토리거든요. 역사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미래를 보고서 주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이게 바닥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닥을 쳤느냐 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2024년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 왜? 경제가 좋아져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중국의 BID가 저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가격을 할인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금 테슬라의 입장인 거고 그렇다면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생산비를 물론 하나당 다
생산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지만 판매가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떨어지면 마진율은 우리가 판매가 가격 빼기 이 비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화해서는 뭐 매출 총이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마진이라고 본다라면 마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시장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아디도 없다란 몰라도 비아디가 있고 그리고 경제 상황에서 이자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아직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율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바닥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주가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요즘 예를 들면 메타가 지금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애플이 이제 흔히 말하는 서드파티,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못 갖고 가게 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놨는데 그걸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면서 광고 매출을 확 올려버린 거거든요. 페이스북 네, 메타에서요? 페이스북 같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회복하는 거라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저도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건 테슬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가 마진율이 바닥을 쳤는가 해서 바닥 가까이는 갔지만 더 내려갈 수 있거나 올라가도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판매량입니다. 2024년에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2024년은 2023년 대비 얘기해서 약 몇 프로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거다. 그건 뭐냐면 지금 2023년 한 180만 대를 팔았으니까 110만 대나 120만 대 정도에서 멈출 거라는 거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델 3하고 그러니까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나왔고 신차가 나왔죠. 모델 3는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모델 Y도 이제 신차에 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신차 제작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은 주도해 가겠지만 텍사스 공장이나 베를린 공장 같은 경우는 잠깐 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쉬어야 되냐? 여기에 이제 넥스트 베이클이라고 하는 일명 모델 2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모델 2 라인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세팅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2024년은 본격적인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거고 이 부분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024년 그렇게 밝지 않겠구나. 주가도 흔히 말하는 개걸음이라고 하죠. 옆걸음하는 거. 올라가거나 내려가는다기보다는 개걸음하겠구나. 이러한 판단이 든 거고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질문은 차세대 차량은 언제 나올 거냐? 근데 이거는 사실은 주가 발표하기 전날인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24일 날 로이터가 여기서 특종을 발표를 했어요. 로이터에서 이제 특종을 발표했는데 로이터도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 이 테슬라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그러니까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 업체들을 갖다가 열 몇 개를 다 조사해서 그 문서를 확인까지 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취재 열심히 했네. 네, 진짜 취재 전 세계적으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차세대 물품 공급을 받기로 그들하고 이게 협상하는 그 문서들을 로이터가 입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 2가 만들어진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2025년 6월부터 생산할 거니까 그 전까지 그 물건 공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세대 모델은 2025년 6월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생산량이 얼마냐면 부품을 얼마만큼 공급하냐면 일주일에 10,000대씩 생산할 거기 때문에 2025년에만 이걸 50만 대 생산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50만 대가 생산되고 그 다음에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2025년에 저는 테슬라 주가로만 본다라면 총 매제는 뭐냐면 이 차세대 이 차량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세대 차량이 나와야 중국에서 지금 거침없이 치고 올라오는 비아디와의 경쟁력에 있어서 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전기차가 정말로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에서의 전환하려면요 고급 승용차만 전환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픽업이라든지 뭐 중형차라든지 결국은 유럽 시장과 일본 시장 이런 데에서 중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아반떼 같은 차예요. 그렇겠네요. 그런 차들이 전기차가 되어야 되고 그런 차를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에 흔히 말해서 가격을 할 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은 25,000달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25,000달러에서도 한 3천만 원 정도인데 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한국에서 아반떼 가격인 거거든요. 보단 조금 비싸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 가격대에서 나오는 거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특히 비아디가 치고 나오는 거에는 시걸이라고 하는 갈매기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작년 4월 달에 본격적으로 나와서 5월부터 팔리기 시작했는데 정말 파죽 시세로 팔리고 있어요.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해외로도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예요. 고급 사양을 하면은 15,000달러고 그냥 10,000달러예요. 그러면 여러분 1,500만 원에 시거를 본 사람들은 놀란다는 거 어떻게 이 가격으로 이렇게 좋은 차를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을 지금 테슬라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반떼급인가요? 네, 그러니까
크기는 아반떼보다 좀 작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모닝보다는 커요. 모닝보다는 크고. 네, 그러니까 이 아반떼하고 모닝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걸이라고 해서 근데 문도 해치백까지 해서 5개거든요. 네. 그래서 결코 작은 차가 아니에요. 근데 $10,000에서 $15,000인데 소프트웨어도 좋고 지금 정말 파죽 시세로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숙제고 그러니까 너네 혹시 여기 왜 이렇게 싸니? 보조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은 중국 정부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국가 보조금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 이 차세대 차량을 빨리 테슬라가 출시하는 거는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하나 정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FSD 12 버전이 이제 이번 주에 또 마침 공개가 됐어요. 네네네. 12 버전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단간 엔드-투-엔드 AI로 만들어서 네네네. 11 버전보다 훨씬 더 진화된 자율주행의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부 소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우선은 베타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반응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이번 2024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뭐 또는 뭐 옵티머스 버전 2를 갖다가 버전 3로 만들어내면서 실제로 이 로버트를 갖다가 양산 체계에 대한 시기가 2027년이라든지 2018년이라든지 시점을 알려준다고 해도 주가에는 긍정적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2024년은 정말 뭐 우리가 보통 불이냐 배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황소냐 곰이냐 이런 거 따진다라면 그 중간 어정쩡한쯤에 계속해서 머무르는 것이 2024년이고 2025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비아디 말씀도 하셨지만 테슬라도 중국에서 좀 차량 가격 내리고 그랬다는 얘기 지난번에 한번 네. 주셨는데 그런 가격 낮추면 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까요? 있어요. 판매량이요? 이번 네. 제가 그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요. 네. 이번 그러니까 테슬라의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여러분 테슬라는 여러분 자동차 보험도 같이 팝니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근데 그 보험을 미국하고 중국에서만 하거든요. 네. 그럼 보험 가입자 수가 통계청에 등록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테슬라가 지금 1월 달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30% 정도 더 많은 성장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할인 효과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 그래서 우선은 지금 테슬라는 마진율보다는 볼륨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4, 4분기에 남은 그 유동성 자금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본이 291억 달러예요. 네. 이것이 3분기 대비 11% 성장을 한 건데요. 여러분 291억 달러 정도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즉 계속해서 도조 슈퍼컴퓨터에 투자할 수 있고 멕시코 기가팩토리 공장을 짓는다든지 텍사스라든지 너바다라든지 베를린 공장을 확대한다든지 즉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큰 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 291억 달러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현금성 자산 네, 갖고 있다라는 거는 40조 원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토요타하고 폭스바겐이 빚이 얼마일까요? 1,00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 여기에는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에서 EV로 넘어가기 위한 추가 투자할 수 있는 막대한 자금력이 안 갖고 있다라는 건데 네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금성 유동성 자산이 291억 달러가 있다라는 거는 2024년에도 2025년의 성장, 2026년의 성장을 위한 기초 투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운영 비용이라고 해서 operating expenses라고 해가지고 운영 비용이 있는데 이게 4, 4분기 때 보니까 4억 달러에서 3, 4분기 때 24억 달러였는데 23억 달러로 줄었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 성장하는 기업은 운영 비용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비용을 쓴다 그래요. 네네네. 비용을 쓰기 때문에 보통 매출이 그러니까 자동차가 판매가 늘어나면은 비용들이 왜냐하면 이 운영 비용 중에서 11억 달러는 R&D 비용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머지 비용들이 그냥 진짜 운영 비용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함에 있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비용을 사실은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광고도 할게 네. 하도 이제 광고를 안 하니까 미디어와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할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큰 기대를 했는데 뭘 했냐면 구글 광고를 한 거예요. 검색 광고.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그 돈 쓰냐 너네. 신문사 방송사 광고할 줄 알았더니 신문사하고 방송사에서 광고해서 뭔가 좀 미디어하고 관계해서 왜냐하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하고 관계가 테슬라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자동차의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독일 기업들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좀 애국주의 마케팅이 좀 있거든요. 네. 미디어에도. 네. 그래서 테슬라가 뭔가 조금이라도 결함이 나면은 거의 뉴스 일면에서 보도하고 네. 첫 번째 꼭지로 보도하고 독일 자동차들 잘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미디어 관계 개선하려면 물론 광고한다고 해서 관계가 변하는 이렇게 저널리즘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윤활유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테슬라 주주들의 하신 거 아니고 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주주들의 좀 바람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 비용이 크지 않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괜찮은 어떠한 건강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 사인이다.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FSD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네, 그 네. 크리스마스 때 직원들한테 좀 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사용자들이 일부 풀었습니다. 사용자들한테 풀었다는데 네. 그건 반응이 어때요? 지금 뭐 유튜브에는 벌써 이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서 테슬라 FSD 검색해 보시면 벌써 영어긴 하지만 어마어마한 사용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놀라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되게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규칙을 정하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마저도 인공지능이 만드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이러한 비디오들을 차량에서 촬영하고 있는 6개의 카메라에서 촬영하고 있는 이 모든 비디오들이 그러니까 이 학습에 쓰이고 있는 거죠. 이걸 위해서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궁합이 맞아 떨어지면서 도조의 퍼포먼스가 이제 계속해서 올해 이제 증가하고 있고 올해 2024년 10월 정도에 도저 컴퓨터가 완성이 되거든요. 네. 그때까지 도저 컴퓨터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니까 요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면 올해 말 정도가 들어간다라면 정말 베타 딱지를 충분히 뗄 수 있는 그래서 다들 얘기하는 것이 2025년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해라고 지금 보는 것도 올해 그러한 주행 테스트를 통해서 도저 FSD가 좀 시장에서 신뢰를 쌓고 2025년부터 베타 딱지를 뗀다든지 또는 이것이 유럽이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풀린다든지 왜냐하면 FSD는 매달 $99를 사용자가 내야 돼요. 네. 그럼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 비용인 거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매달 사람들이 물건을 쓰는 사람이 돈을 낸다. 이것처럼 좋은 비즈니스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에 이제 테슬라는 중국하고 미국에서 보험을 얹었고 이제 FSD를 지금 미국에만 얹었는데 그걸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얹을 수 있다라면 또는 보험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라면은 대단히 서비스 부분에서의 매출 성장력도 있는 거고 또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는 이번에도 증명됐던 건 에너지 저장소예요. 네. 메가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안 드렸었나요? 네네네. 안 하신 것 같은데. 메가팩 사업이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엔 자동차보다도 돈 더 많이 벌어다 줄 거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뭡니까? 메가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형 태양광 발전소, 대형 풍력 발전소 옆에는 반드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풍력이나 태양광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일조량이 좋을 때는 많이 생산하고 밤에는 생산을 못 하는 거고 바람이 많이 불면 생산을 하는 거고 바람이 적게 불면 생산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전기라는 것은 그리드에 들어갈 때 균일하게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 이것들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계획을 가지고 확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많을 때는 저장을 합니다. 네네. 그렇죠. ESS하고 뭐 배터리 네. 붐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가팩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메가팩이 어마어마한 배터리 저장, 배터리로 구성된 자동차 배터리로 들어가서 저장하고 있는 거고 네네네. 이 사업이 예를 들자면 지금 이번 4, 4분기에 나온 것은 자동차 매출의 10분의 1을 기록했어요. 근데 자동차 매출이 워낙 180만 대를 팔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10분의 1을 기록했는데 여기에서 마진율이 22%예요. 근데 이것이 2022년에는 마이너스 사업이었거든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요 한 메가팩 한 덩어리에 보통 이제 오스트레일리아나 벨기에 이런 거 할 때는 뭐 30개, 40개가 들어가거든요. 하나당 원래 1밀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2밀리언 달러로 올랐어요. 워낙 그리고 2024년까지는 다 솔드아웃 됐고요. 매진됐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애플만 해도 28개 샀습니다. 애플도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애플만 해도 25개 되고 지금 근데 미국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는 엄청나게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이 풍력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시장 넘버 원이에요. 압도적인. 테슬라가요? 네, 테슬라. 그리고 이것이 지금 중국에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도 지금 상하이에도 이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을 짓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유럽에도 수출되고 있고 호주에도 수출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미 일부에서는 이 재생에너지도 티핑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시장에서 에너지 저장소 시장에서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한 무기가 메가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23%의 마진율. 왜 그러냐면 1세대 때는 여기 흔히 말하는 3원짜리 고급 배터리를 집어였어요.
그런데 테슬라가 메가팩 2세대부터는 LFP 배터리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네. LFP 배터리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한데 이 메가팩의 가격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죠. 마진율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바다 공장하고 지금 텍사스에 있는 공장에서 텍사스에 있는 다른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조그만 도시죠. 거기에서 있는 메가팩 공장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네. 중국에다도 지금 상하이에다가 메가팩 공장을 짓는 이건 메가팩토리라고 합니다. 네. 자동차를 만드는 걸 기가팩토리라고 하고 2개의 지금 메가팩토리를 운영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장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월가의 이러한 이 기관 투자자들은 평가를 안 합니다. 자동차 회사로 평가해야지 자꾸 왜 에너지 회사로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을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자기는 어차피 회사의 목표가 이러한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이 부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 축이면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소,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축으로 명확하게 에너지 산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의 성장도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여전히 실적이 이번에도 대단히 좋았다라는 것. 물론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메가팩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는 기후 위기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솔루션 찾을수록 태양광 늘어날 테니까 메가팩 사업은 잘 되겠네요. 그런 네. 생각이 들면서도 또 최근에 뉴스 나온 게 기후 위기가 한파도 가져오잖아요. 네. 그 온난화도 가져오지만 네. 한파 때문에 전기차들이 다 주저앉았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노르웨이가 여러분 얼마나 추운 나라입니까? 제일 춥죠. 네, 노르웨이에서 신차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85%예요. 아 그래요? 네.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괜찮나? 근데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리 고장 장고장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5%가 전기차예요. 자, 전기차 극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노르웨이는 충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가정에서 충전하는 사람이 90%예요. 전기차 수요. 85%가 신차 중에 전기차로 팔리는데 가정에서 90%를 충전하니까 쉽게 충전할 때는 그러니까 충전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왜 극한에서 내연기관차, 전통적인 내연기관차의 사고율을 안 보냐라는 거예요. 내연기관도 시동 안 걸릴 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의 문제만 보니 전체 자동차 시장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형평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보면은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있더라. 뭐냐? 충전소를 무진장 많이 지으면 된다. 네. 그렇군요. 충전소 인프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럼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네. 주가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2024년에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떨어지지 그러니까 제가 뭐 단기간 주가를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플럭투에이션, 그러니까 변동폭은 있으면서 항상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당연하게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한 300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테슬라 주주들이 이제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400달러 수준에서 들어오셨거든요. 그런 분들 대비해서는 300달러도 낮은 수치일 수는 있지만 2023년은 그 정도 수준을 저는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300달러에서 320달러 맥스 가도 300달러 선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2025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거고 2024년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른다라면 차세대 모델은 2025년에 생산에 들어가지만 그 모델은 2024년에 공개할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주가는 미래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물로 못 봤잖아요. 사이버 트럭도 사실은 뭐 2019년부터 벌써 사이버 트럭 보여주긴 했지만 이러한 차세대 모델을 그래도 시제품을 프로토타입이라도 테슬라가 공개하는 순간 그리고 정말로 구체적인 생산 일정을 얘기하는 순간에 주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촉매제를 분명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기후위기 관점에서 전기차 시장 굉장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오늘 또 조금 침체기인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희망적인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강 박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